자, 우리 지금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직전 시간은 유형자산의 일반적인 그 개념적인 내용들, 유형자산의 개념은 무엇인가, 사용 목적, 그런 내용들,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유형자산의 종류, 그런 비교적 조금 간단하면서도 개념적인,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위주로 우리가 먼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의 일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특수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수한 내용들 중에서 이번 시간은 교환 취득을 할 때, 그리고 일괄 취득을 할 때, 그리고 직전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복구 원가가 있을 때,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교환 취득의 개념. 교환 취득은 뭐지? 자, 유형자산끼리 서로 교환을 할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다. 자, 그런 이제 느낌은 오죠. 그래서 교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 자산, 그냥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말하는 거죠.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 자산,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과 같은 다른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을 하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A가 있고 회사 B가 있다. 그때 회사 A가 자기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회사 B에다가 주고, 회사 B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 A의 입장은 토지를 취득을 하는 거죠. 그죠? 회사 B의 입장은 건물을 취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취득을 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을 할 때 그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건물과 같은 다른 비화폐성 자산을 주고 다른 자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교환 취득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건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회사 A가 토지를 취득한다면 장부에 토지를 얼마로 기록을 해야 되지? 회사 B가 건물을 취득을 한다면 이 회사 B는 장부에다가 건물을 얼마로 기록을 해야 되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하자 이겁니다. 결정을 하는 원칙이에요. 자, 교환 취득의 경우에 취득 원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교환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교환 취득한, 내가 취득한 유형자산의 그 공정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공정가치가 얼마지? 그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준 거 있잖아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교환을 하는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교환을 하는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 그러니까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업적인 실질이 있는 교환이 아니라 단순 교환이다. 단순 교환이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교환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취득한 자산과, 내가 취득한 거하고 내가 제공한 게 있잖아요. 취득한 자산과 내가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 가치를 알 수가 없다.
공정가치로 내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를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자, 이런 경우에 1번과 2번의 이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3을 충족하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본다. 여기 이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가 되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상업적 실질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업적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1 또는 2에 해당 1 또는 2 하나에만 해당되면 돼요. 그죠?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3번을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자, 1번은 뭐냐면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관련해서 현금 흐름의 구성, 즉 뭐 위험이라든가 현금 흐름의 시기, 현금 흐름의 금액이 다르다. 취득한 거하고 내가 제공한 거하고 한마디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자산이다 보니까 이 자산으로 인해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 현금 흐름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현금 흐름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자산을 서로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이다. 단순 교환이 아니고 그냥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다. 한마디로 이거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은 매매한 거하고 그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매매한 거와 유사하다. 단순 교환이 아니라 매매한 거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환 거래에 영향을 받는 영업 부문의 기업 특유 가치가 교환 거래 결과로 변동한다. 이 교환 거래를 하고 나면 그 기업 특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또는 2번 요거는 또는입니다. 또는. 그죠? 또는. 그러니까 1 또는 2에 해당하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그다음에 3번은 위 1이나 2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 가치에 비해서 유의적이다. 자, 뭐 기업 특유 가치가 변동하잖아요. 그럼 그 변동하는 거 또는 현금 흐름의 구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 가치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이다.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번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런 것은 표현하는 말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거는 여러 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예시 또는 예제를 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 특유 가치가 변동하는 거 뭐 그런 말이 나왔는데 기업 특유 가치는 그건 뭐냐? 기업 특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 또는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기업 특유 가치는 결국은 그 자산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 10년, 20년 사용하겠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그겁니다.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 특유 가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현금 흐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상업적 실질의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운동화를 제조하는 저가의 기계 장치가 있고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고가의 기계 장치가 있어요. 자, 이 기계 장치를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연히 업종이 다르고, 그죠? 업종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업종이 다르죠? 생산되는 제품이 다르고, 그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계장치의 가치도 달라요. 그죠? 그럼 완전히 이걸 교환을 한다는 것은 업종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업종이 전환된다? 그럼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구성, 기업 특유 가치의 변동, 교환된 자산의 공정 가치하고의 유의적인 차이, 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비교해 보면 상업적 실질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봤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회계적으로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개념적으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아, 이런 걸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개념적으로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자, 일단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매각 자산의 공정가치만큼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매각을 하고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 과정에서 당연히 처분 손익이 당연히 인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자산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자산을 매입해요. 그러면 그 돈이 모자라면 돈을 더 보태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죠? 돈이 남으면 빼고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서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면 현금을 추가로 더해서 주고 사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당연히 가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현금을 반대로 수취하면 당연히 이거는 반대로 취득원가에서는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교환취득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이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서 또 사고, 이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업적 실질이 없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교환하는 거다. 단순 교환의 의미는 결국은 단순 교환, 기존의 영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봤지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영업활동 자체의 종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바뀌고, 현금 흐름의 구성도 바뀌고, 위험도 바뀌고, 시기도 바뀌고, 업종도 바뀌고, 그죠? 근데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그게 아니라 기존의 영업이 그냥 계속되는 거다. 뭔가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당연히 시장에다가 당연히 내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식회사 인덕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자,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입니다. 취득원가 150,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 그러면 일단 순장부가액은 100만 원인 경우죠. 순장부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 장부상으로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주식회사 세무하고 교환하기로 합의했답니다. 다음 상황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상황 1은 주식회사 인덕은 기존의 영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와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은, 공정가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주식회사 세무의 기계장치를 교환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업적 실질이 없죠. 상업적 실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1은. 상황 2는 주식회사 인덕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입. 자, 그렇게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존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세무의 기계장치와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며 교환했다. 지급했답니다. 교환하면서 돈을 다시 추가로 더 줬대요. 모자라니까. 교환했는데 두 자산은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 그리고 교환의 대상인 주식회사 인덕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존 기계장치를 세무의 기계장치하고 교환을 했고, 자, 교환의 대상인 주식회사 인덕이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2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상황 2는 어떤 경우예요? 상황 2는 그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교환 취득인데 두 가지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상황 2는 있는 경우, 상황 1은 없는 경우. 그럼 회계 처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죠.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기계장치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게 원래 150만 원이 취득 원가고, 그죠? 이제 주니까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장치 대변 1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대변, 차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장부상의 금액 100만 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장치,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 100만 원, 차이 금액 100만 원, 결국은 없어지는 장부상의 금액으로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제거하는 장부 금액을 그대로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실질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장부상의 금액이 그대로 이어져 간다. 그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1번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죠.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 제가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에 의미하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내다 팝니다. 시장에다. 그러면은 먼저 기계장치 150만 원, 그죠?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일단 장부에서 제거해야 되죠. 파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장부상 금액 100만 원을 제거한다. 그죠? 제거하고. 그런데 이 가지고 있던 이 기계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기계의 공정가치가 아까 2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정가치가 200만 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기계장치를 시장에 내다 팔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100만 원이지만 시장에 팔면 나는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장부상 금액 100만 원을 제거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 시장에서의 공정가치가 200만 원이니까 현금 200만 원 받겠죠. 그러면 현금은 200만 원 받는데 장부상으로 제거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처분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겠죠. 처분 이익 1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일단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에 내다 판다. 그리고 그 공정가치만큼 현금을 받는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기계를 매입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일단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현금 200만 원만 준 게 아니죠. 얼마를 또 줬습니까? 추가로 현금을 50만 원 더 줬어요. 그래서 현금 50만 원을 더 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더 준 거예요. 250만 원을 준 겁니다. 현금 250만 원을 주고
새로운 기계를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취득한 기계의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50만 원.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새로운 기계를 취득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의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계를 매각하는 거, 그 돈을 가지고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주고 새로운 기계를 매입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자, 그러면 여기서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차변의 현금 200만 원,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이 분계를 합해서 보면 200만 원, 200만 원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 100만 원 없어지죠. 다음에 현금 50만 원 추가로 주죠. 처분 이익이 100만 원 발생하죠.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5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장치 200만 원은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기존의 장부상의 금액, 그죠? 기존 장부상의 금액 얼마? 100만 원이죠. 기존 기계 장부상의 금액 150만 원하고 50만 원이니까 장부상의 금액 100만 원. 거기에다가 추가로 현금 지급하는 거 50만 원. 그죠? 거기다가 기존 기계의 처분에 따른 처분 이익 100만 원. 자, 이게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가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 취득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취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괄 취득. 자, 일괄 취득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 유형 자산을 일괄해서 취득한다. 한꺼번에 취득한다 이거예요. 종류가 다른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등등등 종류가 다른 그런 유형 자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취득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취득하는 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 유형 자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일괄 취득 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배분해서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건물, 기계, 차량 운반구를 일괄해서 1억 원 주고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각 유형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아요. 건물은 공정가치가 1억이고 기계는 공정가치가 8천만 원이고 차량 운반구는 공정가치가 2천만 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산을 따로따로 별도로 구입을 했다면 총 얼마를 줬어야 돼요? 따로따로 구입을 했으면 1억 8천, 2천 다 합해서 2억 원을 줘야 구입을 할 수 있겠죠. 따로따로 구매를 했다면.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괄 구입, 매입을 했기 때문에 1억 원만 준 겁니다. 1억 원만. 그래서 일괄 취득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자, 일괄 취득을 하면서 1억 원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장부에 기록을 하려면 건물은 건물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차량은 차량 운반구는 차량 운반구대로 따로따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각각의 장부에 총계정 원장에 얼마를 기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총 2억 원에 대해서 공정가치의 비율이죠. 2억 원 중에 1억 원이면 50%, 그죠? 그다음에 2억 원 중에 8천만 원, 2억 원 중에 2천만 원. 자, 이렇게 공정가치의 비율로 배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건물은 자 5천만 원.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총 일괄 취득원가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일괄 취득원가가 1억 원인데 공정가치의 비율이 총 2억 중에서 1억이죠. 건물이 차지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 일괄 취득원가 1억 원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것은 1억 중에 5천만 원이다. 그래서 건물 계정 과목에는 5천만 원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 똑같이 기계장치는 4천만 원, 차량 문방구는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2000X1년 초에 주식회사 인덕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1,000만 원에 일괄 취득했답니다. 취득할 당시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 토지의 공정가치는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일괄 취득하지 않고 따로따로 매입을 했다면 1,250만 원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일괄 취득하면서 1,000만 원만 들어간 겁니다. 싸게 구매를 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일괄 취득이에요. 자, 취득하였다. 자, 이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데 추가적으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비용 1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로 100만 원이 발생했고 2000X1년 토지를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가 이제 550만 원이 부과됐답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자, 여기서 소유권 이전 비용하고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취득 원가로 기록합니다.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는 것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의 계정 과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취득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보유에 따른 세금이에요. 이거는 취득을 완료하고 나서 보유함으로써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세금과 공과 그 중에서 재산세라고 해서 세금과 공과 등의 공과 등의 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요거는 유형자산 항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는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일괄 취득원가를 봐야 됩니다. 먼저 1,000만 원을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일괄해서 줬죠. 그 1,000만 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비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취득한 과정에서 취득세가 또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괄 취득원가는 1,000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이 일괄 취득원가입니다. 그죠? 1,200만 원이 일괄 취득원가고 이 1,200만 원을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럼 배분을 할 때는 공정가치의 비율로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1,200만 원을 배분하는데 전체 1,250만 원 중에서 750만 원의 비율, 그죠? 750만 원의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720만 원이 되고 건물의 취득원가는 역시 1,200만 원 중에서 1,250만 원 분의 500만 원의 비율. 자, 이 비율로 배분을 하면 결국은 480만 원이 건물의 취득원가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괄 취득의 일반적인 경우를 봤는데, 자, 일괄 취득의 경우에 취득원가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 자,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계속 사용할 목적인 경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겠죠. 토지와 건물은 모두 사용할 목적이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있는 토지다 이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일괄 매입의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요.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니까 앞에서 봤던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건물을 원래는 계속 사용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사용을 하다가 도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건물을 원래 계속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렇게 처리했죠. 계속 사용했죠. 그러다가 사용하다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건물 철거를 했으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장부상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제거를 하면서 그래서 처분 손익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철거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단기에 그거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괄 취득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용 목적은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고 건물은 취득하자마자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냥 철거를 해버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여기 토지고 건물이에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문제는 토지는 계속 사용할 목적이지만 건물은 취득하고 나서 바로 철거할 생각인 겁니다. 매입 후에 철거할 생각이다. 계속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사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에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 후에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전액 토지의 취득 원가로 다 처리를 합니다. 왜? 건물은 어차피 사용할 게 아니니까. 사용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철거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액 취득 원가로 다 포함한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다 들어간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뒤에 철거를 하겠죠. 그러면 철거를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순철거 비용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 순철거하는 비용 또 포함이 된다. 여기서 이제 순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그 건물의 각종 자재들이나 아니면 뭐 냉난방 시설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철거하는 과정에서 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폐기시켜 버리는 게 아니고 좀 헐값으로라도 팔 수 있는 건 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각종 처분에 따른 철거 과정에서 나온 각종 뭐 어떤 용품들, 뭐 비품들부터 해서 각종 자재들 이런 것들 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처분을 할 거예요. 처분 금액. 자, 그러면 철거 비용이 만약에 10억이 들어가요. 철거하는데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를 들면 에어컨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뭐 배수 어떤 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온 것들을 팔면은 한 2억 정도는 팔아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순수하게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이 아니라 이까지 고려하면 8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순철거 비용을 고려할 겁니다. 순철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순철거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 사항으로 건물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 매입하고 일괄 취득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죠. 그래서 토지예요. 그럼 결국은 매입을 할 때는 그냥 토지잖아요. 토지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원가는 뭐 예를 들면 청량비라든가 정지비라든가 신축 활동 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원가는 당연히 토지의 취득 원가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활동, 그러니까 건물 신축 활동이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뭐 예를 들면 기초공사를 위한 굴착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신축 활동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어디에? 건물의 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신축 건물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일괄 취득하고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원가가 발생할 경우에 취득 원가인데, 이 복구 원가의 기본 내용은 바로 직전 시간에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설명하면서 복구 원가가 포함된다.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복구 원가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이제 유형자산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하게 되면 환경의 원상 회복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환경의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겁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걸 이제 복구 원가라고 하는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 복구 원가는 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원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취득 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게 말을 아주 길게 썼지만 이게 이제 KIFRS의 표현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결국은 이 취득원가입니다. 그 유형자산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그게 간단하게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복구원가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유형자산은 뭐 짧게는 3년, 5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 20년일 수도 있어요.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금이 아니라 지금 발생할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비용을 추정을 하고 나서, 미래의 비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합리적으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 환산한 금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이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이 내용은 현재 가치 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 가치 뭐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재무관리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재무관리 강의에 그 화폐의 시간 가치 강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현재 가치를 환산해서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주식회사 SJ정유는 해제 유전을 설치해서 석유를 채굴하기로 했다. 해저 유전을 설치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유형자산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설치하면서 그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채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3억을 지출하였으며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5년 후에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원가로 2억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복구원가는 언제 발생할 것이다? 5년 후에 발생할 거라고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했다. 5년 후 2억 원의 현재 가치가 1억 5천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0부터 해서 5년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 취득을 하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 취득을 하는데, 이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3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취득 원가죠. 그런데 내용연수 종료가 5년 후인데 이때 2억 원이라는 이 복구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2억은 5년 후에 2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가치로 다시 또 환산을 해야 되는데, 2억 원의 현재 가치가 만약에 1억 5천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포함해서 취득원가는 유전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일단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다? 4억 5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회계 처리는 현금 3억은 지금 현금이 나간 거니까 대변에 현금 3억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1억 5천은
이게 이제 현재 가치죠. 이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복구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해서 부채 항목으로 기록한다 이거예요. 왜 부채 항목이냐? 미래에 복구할 의무가 있는 거다. 미래에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기록한다.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1억 5천 해서 이 시설물의 취득 원가는 구축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4억 5천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복구 원가의 현재 가치를 복구 원가 현재 가치를 복구 충당 부채로 해서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겁니다. 그리고 이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는 내용 연수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며 복구 충당 부채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원래 명목상의 금액은 2억이죠. 명목상의 금액은 2억이고 다음에 현재 가치의 금액은 1억 5천인 겁니다. 1억 5천. 그러면 차이가 5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5천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의 차이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며 복구 충당 부채를 그래서 조정한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 마지막에 이 내용은 흔히 그 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하고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자, 이런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별도로 제가 이 관련되는 내용을 별도로 강의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중에서 교환 취득 그리고 일괄 취득 복구 추정 원가의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